왜 또 나만 빼고 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간 김치만 담았던 며느리 강서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외면했던 남편 최정우, 호화로운 시어머니, 생신 잔칫날 이들에게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손님 50명 오신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명령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올해 41살이고요.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새벽 5시였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정우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스쳤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 5포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담근 거였어요. 시어머니 생신 잔치용이었죠. 손님 50명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제 손은 고춧가루 냄새로 얼얼했습니다. 손톱 사이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휴대폰, 지갑, 그리고 2년 된 찢어진 운동화.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구파발역 쪽으로요. 제 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낡은 복도식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어릴 적부터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철문이 녹슨 소리를 냈어요. 텅 빈 거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놓인 낡고 바랜 다이어리 하나. 금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구려 모조품이었죠. 10년 전 제가 시댁에 선물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진짜는 시댁에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장판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99통. 남편 정우 씨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니 생신날인데. 어디 간 거야? 당장 와. 김치 어떡하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화면을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하.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행사를 거부한 날이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이 행동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며느리가 생신날 도망쳤다면요? 이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책임일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뭐라고 할지, 시어머니가 제게
어떤 말을 퍼부을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신날이면 손님 50명분의 음식, 명절이면 제사상 3단,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넌 김치만 담는 애지.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이름도 아닌 그냥 넌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죠. 윗집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익숙한 소리였어요. 이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선 모든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남편이었죠. 어머니 쓰러지셨어. 당장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를 불러내려는 핑계일까? 냉장고 속 김치 5포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밤새 담근 거였어요. 손톱 사이가 얼얼하도록. 그 김치는 누가 가져갈까요? 정우 씨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다른 며느리를 부르실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119 불렀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제 자신이고 싶었어요. 김치만 담는 사람이 아닌, 투명 인간이 아닌 그냥 강서윤이고 싶었습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장판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참아온 모든 것들이 폭발할 거라는 것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정우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막 일을 시작한 29이었죠. 정우 씨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집 일 하신다고요? 멋지네요. 처음으로 제 일을 멋지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웨딩홀이 아닌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습니다. 박봉래님, 당시 71살이셨어요. 화려한 명품 한복을 입으셨고 굵은 금반지가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키는 작네. 첫마디였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시집살이는 잘하겠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신혼집은 은평구 작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정우 씨 월급이 600만 원이었는데 그중 3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정우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남은 300만 원으로
우리 둘이 생활해야 했죠. 전세금도 생활비도 모두 그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야. 김치 좀 담가와. 네, 김치. 우리 집 손님 30명 오시는데 내가 담가오면 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 씨에게 물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아오래요. 30명 분이나요? 응, 어머니가 그러시면 해야지. 근데 저 김치 담가 본 적 별로 없는데요. 배우면 되잖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정우 씨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 30포기, 손이 얼얼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사이마다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억울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김치를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대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김치 주방에 갖다 놔. 그리고 설거지 좀 해.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여보, 저도 좀 피곤한데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가? 김치 담그는 거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며느리면 할 수 있어야지. 정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해와. 생신날 음식 준비해와. 친척들 오는데 반찬 좀 해와. 저는 매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편집일은 틈틈이 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마감을 맞추는 날도 많았죠. 결혼 3년 차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금장 다이어리를 보고 계셨어요. 화려한 금색 표지,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예쁘네요. 응, 내가 산 거야. 일기 쓰려고. 시어머니는 다이어리를 펼치셨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며느리가 음식 해왔는데 간이 싱겁다. 며느리 옷차림이 별로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제 험담이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내 일기장인데 내가 뭘 쓰든 상관없잖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에 대해 안 좋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일기장인데. 근데 제가 읽으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정우 씨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저희는 옥탑방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이 떨어져서였죠. 옥탑방은 습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드리는 30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당분간만 용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소리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정우 씨에게 이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우 씨의 등을 봤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릴 때 맞은 거야. 누가요? 어머니가. 정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우 씨도 피해자라는 걸요.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엾은 아들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시어머니께서 제 비상금 통장 번호를 물어보셨어요. 서윤아, 너 통장 있지? 번호 좀 알려줘. 왜요, 어머니? 그냥 혹시 급할 때 써야 할 수도 있잖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통장 번호를 금장 다이어리 뒷장에 적어두셨습니다. 왜 적으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혼 10년 차 어느 날 오전 11시 저는 옥탑방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3,000원짜리 편의점 라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강남 고급 한방병원 VIP실에 계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거였죠. 유기농 전복죽과 인삼차를 드시며 간병인 두 분께 시중을 받고 계셨습니다. 호화로운 병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침대. 저는 옥탑방에서 차가운 푸른빛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습한 공기, 좁은 방, 끝없는 마감. 여러분, 이게 공평한가요? 같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 생신날 전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10명분, 손이 얼얼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그만하자.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행사를 거부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정우 씨였어요. 당장 병원 와. 어머니 위독하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금요일 아침 7시.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부근 고급 한방병원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대리석 바닥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로비였죠. 자동문이 열렸어요. 로비 안은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2년 된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VIP 병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502호. 문 앞에서 숨을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문을 열었죠. 왔어? 정우 씨가 제일 먼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에 계셔.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이불,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아니, 약한 척하고 계셨어요. 정우야, 엄마 물 좀. 시어머니께서 가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씨가 황급히 물을 따랐어요.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드시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서윤아, 10년 만에 처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어제 어디 있었니? 친정에 있었습니다. 생신날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시어머니께서 침대를 치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쓰러진 거 알아? 네. 생신날 아침에 김치가 없는 거야. 손님 10명이 오는데 냉장고에 넣어뒀는데요. 어디에?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요. 김치 5포기 분명히 넣어뒀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정우 씨가 깜짝 놀라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 며느리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정우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 정말 김치 넣어둔 거 맞아? 그럼요. 새벽까지 담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근데 왜 없었을까? 정우 씨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보, 나 믿어요? 그게 정우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넥타이를 또 만지작거렸죠. 정우야.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없죠.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매번 음식을 준비해온 제가 하필 생신날에만 준비를 안 했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며느리 노릇 하기 싫은 거 다 알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졌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 일단 집에 가 있어. 여보, 어머니 진정하셔야 해. 당신 보시면 더 흥분하실 것 같아. 정우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목, 링거 주사를 맞고 있던 그 가느다란 손목, 주사 바늘이 너무 얇았습니다. 그리고 링거백, 거의 비어 있지 않았어요. 방금 꽂은 것처럼 가득 차 있었죠. 의사 선생님도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도요. VIP 병실인데 아무도 환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쓰러지신 게 맞나? 아니면 설마 이게 연기인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 씨였습니다. 당분간 어머니 간병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니가 당신을 간병인으로 쓰고 싶대. 무슨 소리예요? 전문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돈 아까우시잖아. 그리고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정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저도 일이 있어요. 편집일 마감이. 일은 나중에 해. 어머니가 먼저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10년 전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우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에서 지내. 여보, 제 일은요? 일보다 어머니가 중요하지. 그럼 생활비는 어떡하고요? 내 월급으로 되지 뭐. 정우 씨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어요. 아, 그리고 병원비가 좀 나올 거야. 얼마나요? 한 500만 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이요? VIP 병실이잖아. 그 정도는 나오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당신 비상금 통장 있잖아.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5천만 원 있다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걸?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통장 번호도 아시더라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던 통장 번호. 이걸 위해서였구나. 저를 묶어두기 위해서,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 틈틈이 편집 일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502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링거는 이미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링거는요? 아, 아까 뺐어. 이제 괜찮아. 시어머니는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화색도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죠. 짐 거기 놔두고 저기 소파에서 자면 돼. 시어머니께서 병실 구석 작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딱 봐도 좁았습니다. 네, 어머니.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윤아. 네. 병원비 입금해야 하는데 통장 좀 줄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지금요? 응, 오늘 중으로 내야 하거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비상금 통장 5천만 원.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아껴서 굶어서 참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안 해?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500만 원.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4,500만 원. 핸드폰 화면이 흐려 보였어요. 됐어요.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유기농 전복죽, 인삼차, 신선한 과일, 시어머니의 식사였어요. 제 식사는 없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구내식당 가서 먹어. 네, 어머니.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7,000원짜리 정식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 빨리 먹고 올라왔죠.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협탁 위 금장 다이어리에 뭔가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쓰세요? 응, 그냥 일기. 다이어리를 덮으셨어요. 하지만 덮기 전에 글자 몇 개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윤아, 침대 시트 좀 갈아줘. 네. 시트를 갈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좀. 네. 청소를 했어요. 아, 그리고 발 마사지 좀. 네.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노트북을 켤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께서 주무셨어요. 저는 그제야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편집일을 시작했죠. 마감이 내일 모레였거든요. 밤 12시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하지만 일을 끝내야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새벽 2시 겨우 일을 끝냈어요. 파일을 전송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다리를 펼 수도 없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살짝 떴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셨어요. 협탁 서랍을 여셨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와인 잔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와인병. 시어머니는 조용히 와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와인을 다 마시고 다시 서랍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와인이요? 위독하다고 하신 분이 새벽에 와인을 마신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어머, 어지러워. 또다시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응. 물 좀. 물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오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안 오셔. 검사 결과 나오려면 며칠 걸린대. 그럼 어떤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시어머니는 대충 대답하셨어요.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VIP 병실인데 의사가 안 온다? 검사는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른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셨어요. 저는 조용히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 안에 와인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 초콜릿, 위독한 환자가 먹을 음식들이 아니었어요. 더 안쪽을 뒤졌습니다. 금장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펼쳤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 페이지, 며느리 서윤이를 병원에 묶어두기 계획.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1단계, 가짜로 쓰러진다. 링거는 VIP실 관리자에게 부탁하면 된다. 2단계, 며느리의 비상금 5천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 통장 번호 110-XXX-XXXX. 제 통장 번호였습니다. 다음 장. 3단계. 며느리를 간병인으로 쓴다. 일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정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4단계. 정우에게 며느리가 무책임하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이 다이어리를 보여주면 된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최종 목표, 이혼시킨다. 그리고 정우를 다시 내 곁에 둔다. 아들은 내 것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뒤쪽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 험담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인사를 안 했다. 며느리 옷차림이 형편없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과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친정집 빚 5천만 원. 내가 갚아줬다고 했지만 사실 한 푼도 안 갚았다. 서윤이 아버지가 다 갚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른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정빚? 아버지가 갚으셨다고요? 시어머니가 갚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꽉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계셨습니다. 어지럽다던 분이 전혀 어지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내 다이어리 왜 뒤지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그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교육하는 건데. 교육이요? 그래. 넌 너무 건방져. 좀 눌러줘야 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 내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지. 네. 내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빼앗아 간 거라고. 시어머니는 다이어리를 낚아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날 돌봐줘야 해.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눈은 웃지 않은 채로요. 이게 며느리의 의무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렸던 인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믿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 전부 무너졌어요. 어머니,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못 참겠어요. 뭐?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병원비 돌려주세요. 그리고 전 집에 갈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어머니 것이 아니고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챙겼어요. 지금 나가면 내 아들이랑 끝이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런 거죠. 문을 열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김선영 변호사. 3년 전 제가 영상 편집 일을 해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혹시 요즘 어떠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만에 연락했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1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는데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사무실 주소 보냅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리문, 정돈된 접수대, 따뜻한 조명.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김선영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40대 초반에 단정한 인상이셨죠.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학대, 금장 다이어리의 내용,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김선영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서윤 씨,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네, 시어머니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특히 거짓으로 병원비를 받아낸 부분은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다면요. 증거요? 다이어리 사진이라도 찍어 두셨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못 찍었어요.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렵겠네요.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남편분께 협조를 받는 거죠. 남편분이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정우 씨,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도와줄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변호사님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셨어요. 서윤 씨, 10년 참은 것도 대단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 47통,
전부 정우 씨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당장 병원 와.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딜 간 거야? 전화 좀 받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지막 문자는 30분 전에 온 거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꼭 얘기 좀 하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였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나야. 어디야? 지금 집으로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은평구로 향했죠. 30분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반지하 현관문 앞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왔어? 정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앉아.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온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못 참긴 뭘 못 참아. 간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정우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아프세요. 뭐, 가짜로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정우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다이어리 봤어요. 거기 다 적혀 있었어요. 저를 병원에 묶어두려는 계획이요. 다이어리, 정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장 다이어리요. 거기에 어머니가 모든 걸 적어두셨어요. 설마 정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혹시 그 다이어리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있었죠? 당신 지금 어머니가 저에 대해 뭐라고 쓰셨는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정우 씨가 눈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봤어. 정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3년 전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전이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어. 당신이 얼마나 무례한지 적어둔 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좀 건방진 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없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제사 음식 만들고 생신날마다 손님 50명분 김치 담그고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 정우 씨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여보, 그리고 당신 요즘 일만 하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일을 해야 생활비라도 보태지 않겠어요? 생활비는 내가 버는데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시어머니께 드리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효도하는 건데.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그럼 제 비상금 5천만 원은요? 그게 뭐? 어머니가 병원비로 500만 원 가져가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니 병원비인데 어머니는 안 아프다니까요. 증거 있어? 정우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이어리에 다 적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뒀어? 못 찍었어요. 그럼 증거 없는 거네. 정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말만 믿으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 당신 아내예요. 아내가 뭐 어때서.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쌓아온 모든 감정들 전부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나갈 거예요. 당신 지금 집 나가는 거야? 네. 가방을 챙겼어요. 옷까지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지갑. 당신 나가면 끝이야. 정우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러세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당신 비상금 어머니가 다 쓰실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통장 번호 알고 계시잖아. 어머니한테 드릴 거야. 전부. 그건 제 돈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정우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그 돈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10년 동안 벌었어. 저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면서요? 어머니 드리느라 바빴으니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반지하 빌라를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밤은 너무 추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친정집?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모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8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비상금 통장은 정우 씨가 알고 있으니 함부로 인출할 수도 없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내일까지 안 돌아오면 비상금 통장 해지할 거야. 어머니께 다 드릴 거고. 손이 떨렸습니다. 4,500만 원. 10년의 인내, 10년의 희생, 그 모든 게 담긴 마지막 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돌아가야 하나? 아니에요. 돌아가면 또다시 10년을 살게 될 거예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김치만 담는 사람처럼. 그건 싫었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비상금 통장, 잔액 4,500만 원. 전액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쳤어요. 인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죠. 저는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검색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 걷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15분 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화기기 앞에 섰어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출금하실 금액을 입력하세요. 4,500만 원. 확인.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윙. 돈이 나왔어요. 두꺼운 봉투. 10년의 무게였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김선영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서윤 씨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세요?
은평구 은행 앞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이었어요. 서윤 씨 타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일단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천천히 얘기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40분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앞에 놓였습니다. 마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정우 씨와의 대화, 비상금 통장 인출, 그리고 협박 문자까지.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부터 지킨 건 아주 현명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첫째, 병원 CCTV. CCTV요? 네. 시어머니께서 와인 드시는 장면 찍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제가 병원 측에 정보 공개 청구할게요. 키보드를 두드리셨어요. 둘째, 금장 다이어리. 그건 제가 사진도 못 찍었는데요. 남편분이 도와줘야 해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정우 씨요? 네. 법적으로는 배우자도 증거 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에요. 그럼 남편을 설득해야죠. 어떻게요?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남편분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요. 무슨 증거요?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뭐예요? 3년 전 서윤 씨가 의뢰하셨던 영상 편집권 계약서예요. 네, 기억나요. 그때 제가 드린 비용이 500만 원이었죠? 맞아요.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친정집 병원비요. 아버지 병원비? 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폐암 말기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오늘 다이어리에서 봤어요. 시어머니가 한 푼도 안 도와주셨대요. 그럼 누가 도와주신 거죠? 아버지가 혼자 다 갚으셨대요. 변호사님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예요? 아버님의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급하게 받아뒀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5년 전의 기록이었어요. 2019년 11월 15일 대출 5천만 원 실행. 2019년 11월 16일 병원 입금 5천만 원. 2020년 1월부터 매월 상환금 100만 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어요? 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갚으셨어요. 그럼 남은 빚은요? 서윤 씨가 갚으셨죠? 제가요? 네. 아버님 돌아가신 후 서윤 씨 명의로 대출이 승계됐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2021년 6월부터 강서윤 명의 상환 기록,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총 3,600만 원. 제가 갚았던 거였어요. 이거 목이 메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갚아주신 줄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서윤 씨를 통제하신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네요.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윤 씨는 착했던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거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 곁에 계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멎었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 증거들을 남편분께 보여줘야 해요. 화면에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출 기록, 제 상환 기록, 병원비 입금 내역. 이걸 보여주면 남편분이 믿으실까요? 최소한 의심은 하실 거예요. 그럼요. 의심이 생기면 직접 확인하고 싶어질 거예요. 확인이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으라고 하세요. 남편이 들어줄까요? 들어줄 거예요.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배신감 때문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남편분은 진실이 궁금해질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좋아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서윤 씨. 네.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요. 모텔 가려고요. 제 집에 오세요. 네. 빈 방 있어요. 당분간 거기 계세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님 집 빈방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아늑한 방.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창밖이 밝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였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나예요. 어디야? 안전한 곳이에요. 당장 집에 와. 그 전에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 증거요. 정우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증거? 시어머니가 거짓말하셨다는 증거요. 어디서 만날까? 스타벅스 은평점. 11시예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오전 11시 스타벅스 은평점.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뭘 보여줄 건데? 이거요. 봉투를 밀었습니다. 정우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대출 기록이에요. 대출? 네. 병원비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어요. 정우 씨가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3년 동안 갚은 기록이에요. 당신이? 네. 정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저를 통제하려고요. 말도 안 돼. 다이어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이어리? 금장 다이어리요.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보, 정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속은 거예요. 정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미안해. 정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뭘? 다이어리요. 증거가 필요해요.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한참의 침묵 후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요. 정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 지금 당장 확인하고 올게. 조심해요. 응. 정우 씨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워져 있었죠. 이 시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였어요. 여보세요? 봤어.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 다이어리. 그래서요? 사진 찍었어. 전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 서윤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지금 보낼게. 사진들.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사진 47장. 금장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 저에 대한 험담, 거짓말들, 그리고 마지막 장. 정우는 내 거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서윤 씨 어떻게 됐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전부요. 정말요? 네. 변호사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윤 씨. 이제 시작이에요. 2주 후 서울가정법원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2월 초였어요. 저는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떨리세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법원 앞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 굵은 금반지, 그리고 오만한 표정. 시어머니 옆으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저 사람이 박봉래 씨 변호사예요. 김선영 변호사님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해주는 스타일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죠. 서윤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아니, 두 번째였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어머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시어머니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조정실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들어가요. 변호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양쪽의 의자들, 그리고 정면의 조정위원석.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을 지배했던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에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죠? 네, 맞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원고 강서윤 씨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피고 박봉래 씨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꺼내셨어요. 첫째,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아프셨고 병원비는 정당하게 사용됐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선영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 CCTV. 밤 11시 시어머니께서 병실에서 나오셨어요. 링거도 없이 멀쩡하게 걸어가시며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와인을 꺼내 드시는 모습. 이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환자라면서 와인을 드시네요?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날만. CCTV는 3일치입니다. 매일 밤 같은 행동을 하셨더군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 빚 5천만 원을 갚아줬다고 거짓말하며 10년간 원고를 통제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증거는요? 송금 내역이 없죠? 김선영 변호사님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원고 부친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에게 건넸어요. 2019년 11월
원고 부친께서는 스스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고의 상환 기록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원고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박봉래 씨, 네, 송금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줬다고 주장하십니까? 그건 현금으로, 현금이요? 조정위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영수증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변호사님이 결정적 증거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금장 다이어리에 원고를 학대하고 이혼시키려는 계획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장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였어요. 조정위원이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상당히 악의적인 내용이군요. 며느리 서윤이를 병원에 묶어두기 계획. 조정위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쓰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비상금을 빼앗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조정위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정우는 내 거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 박봉래 씨,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제 일기장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기장이라고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였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씨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우 씨를 봤습니다. 정우야, 너마저 왜 여기? 어머니, 정우 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전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 편이에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이요? 정우 씨가 등을 보였습니다.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거예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언제? 제가 10살 때부터예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맞았어요.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정우야, 시어머니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정우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이거로 맞았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장 다이어리였어요.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폭력이자 죄책감입니다.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 내 거였는데. 조정위원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피고 박봉래 씨는 원고 강서윤 씨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십시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전액 반환. 둘째, 10년간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셋째, 원고가 지불한 부친의 병원비 관련 채무 1,400만 원 배상.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일체의 접촉을 금합니다. 망치를 다시 두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10년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김선영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서윤 씨.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미안해. 응, 정말 미안해. 정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편만 들어서 당신 고통을 몰라서 손이 떨렸어요. 일어나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우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10년의 무관심, 10년의 방관, 10년의 배신.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정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릴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요. 아니, 내가 고마워.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줘서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윤 씨.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을요. 네. 제 인생이요. 1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투명 인간으로, 김치만 담는 사람으로.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강서윤의 인생.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10년 동안 참고 견딘 이야기.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한 거죠. 해방의 순간을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1년 후,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 거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지직, 계란 굽는 소리였죠. 거실로 나왔어요. 일어났어? 정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응, 무슨 냄새야? 계란말이. 서툴지만 한번 해봤어. 식탁을 봤습니다. 토스트, 계란말이, 샐러드, 그리고 커피 2잔. 와, 맛은 장담 못해. 정우 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먹었어요. 어때? 정우 씨가 조마조마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맛있어. 진심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는 못 따라가지만 웃음이 났어요.
연습하면 되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어요. 포근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정우 씨가 물었어요. 오전엔 편집 일하고 오후엔 김선영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어. 아, 선생님. 응, 오랜만에. 밥 먹기로 했어. 잘 됐다. 나도 오늘 회사 일찍 끝나.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 설거지를 하려는데 정우 씨가 말렸어요. 내가 할게. 진짜? 응. 당신 일해야지. 고마웠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집안일을 나눠서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금장 다이어리 모조품, 친정집에서 가져온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10년의 인내, 그리고 극복의 상징,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편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한 중소기업이었어요. 홍보 영상 작업이었죠. 마감은 다음 주였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쫓기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일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이었어요. 서윤 씨, 저예요. 네, 선생님. 오늘 일시에 이태원 파스타집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오후 1시 이태원 파스타집 김선영 변호사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서윤 씨 손을 흔드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러게요. 한 달 만인가? 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 2개, 샐러드 하나.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아, 맞다.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봉래 씨가 배상금 전액 입금했어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습니다. 500만 원, 3천만 원, 1,400만 원, 총 4,9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돼 있었어요.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윤 씨.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뭐려? 당신이 용기 낸 거죠. 음식이 나왔어요.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일, 정우 씨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 정우 씨랑은 어때요?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제 일도 존중해주고 저를 이름으로 불러줘요. 다행이네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면 충분해요.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잘못을 깨달았을 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해요. 또 시작이네.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윤 씨가 이겨낸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 그래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가족이에요. 저도 그래요, 서윤 씨.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배추 2포기, 고춧가루, 젓갈, 장을 봤어요. 오늘은 김치를 담그기로 했거든요. 정우 씨와 함께요. 50명분이 아니라 딱 2사람분만요. 저녁 6시 정우 씨가 퇴근했습니다. 왔어? 응. 이게 뭐야? 김치 담그려고. 우리 둘이? 응. 정우 씨가 신기한 표를 지었어요. 나도 도와줄까? 그럼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우 씨가 서툴게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당신은 눈 감고도 하겠다. 10년 했으니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진 않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 정우 씨를 봤어요. 우리 함께 담그니까 정우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2시간 후 김치 2포기가 완성됐습니다. 통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다 했다.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고했어. 함께 손을 씻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베란다였지만 아늑했어요.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앉았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응? 행복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진심이었어요. 나도.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행복이 뭔지. 나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따뜻한 색깔들이었죠. 서윤아, 응? 김치 2포기지만 이제야 진짜 우리 김치를 담는 기분이야. 웃음이 났어요. 나도 그래. 고작 김치 2포기.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인내, 1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여보, 응? 고마워. 정우 씨를 받습니다.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줘서 우리 함께 나온 거야. 그래, 함께. 정우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맞이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김치만 담는 애가 아니에요. 저는 강서윤입니다. 영상 편집자이자 한 사람의 아내이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킬 용기, 애노라고 말할 용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저도 41살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 집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일어났어요. 저녁 먹을까? 응, 뭐 먹을래?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 아직 김치 안 익었는데? 그럼 라면? 좋아.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작은 아파트, 소박한 저녁,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모든 행복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참았던 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강서윤이라는 사람을요.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요. 제 방식대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빛을 찾으시기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극장이었습니다.